자, 1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세 번째 작품인 꿈틀교재 80쪽에 있는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작품 수업하겠습니다. 어제였던가요? 지난 시간에 했던 채만식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금 복습해야 될 거, 채만식은 뭐가 중요하다? 풍자. 자,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태평천하라고 하는 작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있긴 한데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정리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 작품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우리 교재에는 일부분만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작품의 줄거리를 살짝만 보면 등장인물들이 제법 나옵니다. 우선 어디 볼까요? 윤직원 영감이라고 하는, 본명은 윤두섭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의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윤용구라는 사람이 나오고, 윤직원의 아들 윤창식이 나오고, 윤창식의 아들인 윤종수, 그리고 윤종학, 그 다음에 윤종수의 아들 윤경손. 자, 그러면 1, 2, 3, 4, 5대에 걸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작품들을 우리가 교재 80쪽 쪽날개에 보면 갈래 중에 가족사 소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족사 소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1930년대, 역시 일제강점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작품은 윤용구라는 사람이 원래는 별명이 말대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졸부가 돼가지고 제법 부자였다가 화적대한테 다 털리는, 그래서 패가 망신한, 집안이 망해버린 그 집의 아들이었던 윤두섭, 이 작품의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이 그 이후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는 이 윤직원 영감이 소망하는 게 있다면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작인들이 힘들거나 또는 핍박받거나 이런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재산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재산이 중요한 사람. 그런데 이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었던 윤창식이라는 사람이 있고, 손주 윤종수, 윤경선, 이렇게 증손주까지 나오는데, 윤창식은 물론 개화 교육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도덕하다라고 간략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윤창식의 큰아들인 윤종수 역시 신식 교육을 받았으나 이 사람도 역시 상당히 부도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물들이 전부 다 도덕 불감증이라는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 윤직원 영감이 기대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은 이 윤종학이라는 인물입니다. 얘가 그나마 좀 정상적인 인물인데, 지금 종학이는 일본에 유학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직원 영감이 소망하는 것은 재산을 가졌으니 권력도 좀 있어야겠죠. 이 권력 욕심이 좀 있는데, 이 권력 욕심을 아들한테는 이미 틀렸고, 그 다음에 손주였던 윤종수와 윤종학한테 기대를 했었죠. 무슨 도지사 같은 거 하나 한다거나 경찰청장이 한다거나 이런 권력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윤종수도 이미 꽝이 됐습니다. 이 부도덕한 여자관계, 윤창식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노름, 도박, 여자, 이런 문제점들이 엄청 많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오로지 일본 유학가에 있는 이 종학이한테만 기대하고 있는, 막내도 같이 볼까요? 윤경선, 윤종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윤경선도 참 슬프게도 요 지네 아버지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부도덕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첩들도 나오고 첩들과의 부도덕한 모습들도 나오는데,
이건 좀 생략을 하고, 아무튼 이 윤직원 영감에게 있어서 윤종학이 가장 유일한 희망, 기대주였습니다. 그리고 늘 첩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잘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직원 영감 집에 전보가 날아옵니다. 전보가 어떤 내용이냐면, 종학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 간 겁니다. 교도소.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갔냐? 이거는 사상운동을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걸로 인해서 잡혀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당연히 천황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고, 이 운동으로 인해서 종학이가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받으니 이 윤직원 영감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집안의 마지막 기대주였던 종학이가 경찰서에 잡혀갔다. 뭐 다른 거라면 자기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아닌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윤직원 영감이 갖고 있는 사상, 봉건주의적 사고방식, 자기는 지주이고 소작인들이고 엄밀히 말하면 신분제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던 시기인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평한,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먹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죠. 그리고 분노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이 작품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 지금이 이렇게 태평천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함으로써 작품이 끝나는 가족사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사 소설에서 가장 같이 묶어야 될 작품으로는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돼요.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가족사 소설이라고 하는 조의관이라는 사람 내 집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과 태평천하는 같이 묶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의 내용들을 좀 먼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중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가문단에 나와 있는 여기 부분은 우선은 윤직원 영감이 어떤 모습을 하고 다녔던가라고 하는 차림새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와 다는 이제 전보가 온 이후, 편지가 온 이후에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초리가 길게 째져 올라간 봉의 눈, 준수하니 복이 들어 보이는 코, 뿌리가 축 처진 귀와 큼직한 잇모, 다 수비 귀 다 남자의 상입니다. 수부 다남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부유하며 아들이 많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수부귀 다남자라는 뜻입니다. 목숨도 길고 부귀도 또 많이 갖고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나이 올해 72살입니다. 이건 지금 누구 이야기합니까? 윤직원 영감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나 십비 여기지 마시오. 크게 개의치 말라는 뜻입니다. 심장 비대증으로 천식기가 좀 있어 망징이지 정정한 품이 30살 먹은 장정 여대친답니다. 여대친답니다. 능가하다는 뜻입니다. 옛날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네요. 여대친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능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가지고 겨루든지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차림새가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차림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좀 가로를 좀 묶어볼까요? 그 차림새가 또한 혼란스럽다. 요란스럽다고 봐야겠습니다. 옷은 안팎으로 윤이 지리르 흐르는 못이 진솔 것이요. 머리에는 탄건에 받쳐 주경 달린 통영갓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주경은 갓근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크막하니 소물 한 근씩은 두었음직한 흰 버선에 운두란 말은 신발 둘레 정도 되겠네요. 운두 새까만 마른 신을 조그맣게 신고 바른 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 지팡입니다. 개화장이요. 왼손에는 34살 배기 묵직한 합죽선 부채입니다. 합죽선입니다까지 길게 많이 나왔네요. 합죽선입니다까지가 여기네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전부 다 뭐냐면
직접 좀 옮겨서 쓸까요? 원래 윤주건 영감네는 양반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양반처럼 의젓하게 보이고 싶은, 이렇게 쭉 쓸까요? 윤주건 영감의 심리 상태, 심리가 차림새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윤주건 영감은 돈으로 사실은 양반을 샀습니다. 이 부분이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어가 아니죠. 소재들을 좀 몇 개 볼까요? 모시진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모로 할게요. 모시진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것 상태라는 뜻입니다. 통영갓 나오죠. 통영갓 다시 좀 옮길게요. 통영갓, 갓 유명하다고 통영입니다. 흰버선, 그 다음에 마른 신, 그리고 저기 아래를 보면 화류개화장이 나오죠. 지팡이, 화류개화장, 이렇게 네모 있는데, 이 네모들이 다 뭘 의미할까요? 이 네모들은 부유하다라고 하는 상징이죠. 부유함을 드러낸다, 드러내는 소재,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좀 더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거죠. 자, 이어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네요. 이 풍신이야말로, 풍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풍채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전체적인 모습.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일도 방백, 도지사를 말합니다. 방백은 한 도의 도지사 정도 되는 거죠. 도지사. 방백일시가 불명하다. 도지사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동경대판의 사탕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좀 가로를 봅시다. 그런 것을 통탄할 일입니다까지, 여기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것도 일종의 반어적 표현입니다. 이걸로 뭘 나타내려고 했냐면 윤주건 영감에게 호의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실제로는 비꼬고 있죠. 윤주건 영감에게 호의적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비꼬면서 풍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동경대판이 오사카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문단이죠. 가문단까지는 윤주건 영감에 대한 설명을 했네요. 윤주건 영감이 건강하다. 그리고 차림새가 화려하다. 화려한 차림새, 뭐 이걸 정도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이 교재에서는 윤주건 영감 이제 소개한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나문단 가볼까요? 나문단은 작품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마침 이때 마당에서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자주 하는 기침이죠. 병인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창식이, 창식이는 윤주건 영감의 큰아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전보가 왔는데 이 전보를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창식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온 겁니다. 이 전보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찾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윤주건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사이가 잘 안 보는 사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창식이, 또 창식이 역시 아버지는 돈밖에 기댈 것도 없고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이미 결혼해서 출가했고 살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 왕래를 하지 않았던 둘 사이가 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하러 그냥 돈 달라 오지? 이게 지금 상당히 뭘 의미하냐면 두 사람 관계를 나타내주는데 아마도 적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아들이 오는 것은 기껏해야 돈 달라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자 동교수 전보가 왔는데요. 전보 때문에 왔다. 지체를 받고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요거 좀 봐야겠네요. 자, 두 사람의 관계를 지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 신분 위치를 서로 바꿔서 해놨으면 딱 맞겠다 말하는 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누구 생각이냐라고 하면 바로 서술자죠. 서술자, 이런 걸 보통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어조는 상당히 풍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풍자적 어조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계속 동경서 전보 정확히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경찰청이죠. 경시청에 붙잡혔다라는 이야기. 경찰청에 잡혔습니다. 깜짝 놀란 윤주건 영감.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행여나 하마터면 방구들, 언돌입니다. 방구들, 지금으로 말하면 언돌,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서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에 대해서 윤주건 영감이 상당히 놀랐다는 걸 보여줍니다. 충격받았다는 얘기죠. 충격, 일종의 충격입니다. 윤주건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만진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이고 앉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충격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기가 지금 나문단인데 나문단의 이야기는 동경에서 전보가 왔다. 동경서 전보 소식에 충격을 받은 윤주건 영감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리을이라고 좀 교재에 되어 있네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요 말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는 윤직원 영감, 윤직원에게 있어서는 지금 세상이 참 좋은 겁니다. 이 시대가 언제라고요? 1930년 일제강점기입니다. 세상이 좋을 리가 없죠. 일제강점기 때 좋은 세상이라고 느낀 사람은 친일파 정도밖에 없겠지만,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성난황 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소가 우는 소리를 영각이라 그래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화적패가 있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이 말의 의미를 뭐냐면 화적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누구였냐면 윤용구가 화적대한테 당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황당 같은 수령이 있더냐,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탐관오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순서라는 말이 이제 시대 상황을 알려주고 있죠. 골골마다, 골짜기마다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사무실들이, 공무원 사무실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하여서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 놈을 보호해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야. 이거 좀 누구 편입니까 지금? 누가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까 이건? 지금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좀 다르죠? 제 끝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자, 요 부분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제 끝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 태평천하. 요 부분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라고 봐야 되냐면 윤주건 영감이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윤주건 영감의 현실 인식 상태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태평천하라고 본인은 느끼는 거죠. 태평천하라고. 태평천하.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섭, 간섭 책에 나와 있죠. 간섭을 한단 말이야.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미친 게 아닌가 싶다 이거죠.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학원들은 가족 식구들입니다. 가학원 집안 사람들입니다. 집안 사람들. 가학원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진 않을까. 이게 상성이란 말은 속된 말로 미친 겁니다. 지금 정신 나가는 되지나 않는가 하고 의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혹시나 큰일 당할까봐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편지해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걸. 징역입니다. 징역. 오냐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했더니,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 분배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아기한테 윤주건 영감이 주려고 했던 재산은 3천석 정도 됐습니다. 이걸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오냐 그 3천석거리를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도록 경찰서에다 주워버릴 걸. 죽일 놈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3천석거리를 차라리 경찰서에다 갖다 줘서 종아기 잡아다가, 특히 핵심은 어디입니까? 사회주의 하니까 잡아다가 가두라고 할 것이다. 분노에 찬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야말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윤주건 영감을 보입니다.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 같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울음소리라는 말들도 나오는데 사실 사람한테는 잘 안 쓰죠. 거의 동물에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저기 오른쪽에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작품 초반에 보면 쌤이 이거 윤용구라고 하는 윤주건의 아버지 말대가리라고 별명을 해놨어요. 윤주건 영감은 윤두섭이니까 별명이 두꺼비였습니다. 그 말은 그 인물들을 전부 다 동물로 표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요. 동물 표현을 해서 희화화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조롱 또는 풍자 하는 모습인데,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울음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또 앞쪽에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영각한다란 말도 있었죠. 고함을 지르는 소가 우는 소리,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전부 다 동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태평천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목과 관련된 부분이죠. 제목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실제 태평천하가 아니죠. 이 사람한테 태평천하지만,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고, 제목도 그러면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죠. 결국 풍자의 기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분노에 찬. 자, 마지막 가나 다 문단의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면 종아기를 저주합니다. 종아기를
저주하며 크게 분노하는 윤직원 영감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다음 문단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나다라고 하는 우리 본문에 나온 것들이 대충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쪽날개라든지 해서 좀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0쪽에 한눈의 콕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가족사 소설이라고 하는 측면 기억해야 되고요. 물론 풍자 소설인 거고, 이거 하나. 시점은 전지혁 작가 시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확인했지만 서술자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이 좀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주제는 결국은 윤직원 집안의 몰락 과정을 통한 식민지 시대 타락상이라고 하는 거, 아직 언급을 한번 안 했지만 결국 하고 싶었던 것은 식민지 시대 타락상이라고 하는 것을 윤직원 연구원의 집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이 작품입니다. 거기에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 특징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1번에 보면 반어적 희화와 경어체 문장을 통해 인물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극대화했다. 즉 풍자가 핵심인데, 이 풍자를 위해서 썼던 방법들이 일단 반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나왔고, 또 한 가지는 경어체 사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희화화 많이 시켰죠.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에 보면 인물의 성격, 주제의식, 표현, 미의식 등의 고전 문학의 전통을 개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고전 문학의 전통을 개성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 만점 노트를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 1번 판소리 표현 방법을 개성했다라고 좀 써져 있는데, 경어체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서술자 개입, 이거 고전 문학에 많이 나옵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니까요. 이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언 사용, 이 문체를 사실은 경어체 문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말도 씁니다. 판소리 문체 이런 말도 씁니다. 판소리 문체를 사용한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전형적 인물. 고전 문학에서 등장하는 인물, 참고로 인물의 유형 중에 보면 전형적 인물 유형에, 그다음에 개성적 인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주로 전형적 인물은 고전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개성적 인물은 현대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 작품은 전형적 인물들을 많이 등장시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해학과 풍자, 이것도 고전 문학의 전통을 개성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사용한 것들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저 왼쪽에 있었죠? 소재 중에 전보라고 하는 게 있죠. 전보. 이 전보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전보의 기능이 뭘까라고 하는 거, 요거는 써보겠습니다. 윤직원 집안에 좀 지울까요? 아이고, 이거 아니네. 윤직원 집안을 몰락으로 내몰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는 게 전보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어떻게 봐도 되냐면, 사건 전개의 극적
반전을 가져오는 소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안 몰락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몰락을 암시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런 전보의 기능까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됐네요. 문제에 있는 것도 좀 볼게요. 문제에서도 좀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있는지. 자, 81쪽 문제,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작품의 특징들 전부 다 나왔죠. 해학적이다, 희화화다, 경어체 사용했다, 인물의 평가까지 했다, 방언, 비속어 1, 2, 3, 5번이 모두 해당되는 건데, 서술자가 외부에서 관찰하면서 독자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1번에 4번을 좀 보면 1번에 4번 독자와의 거리 유지라고 했는데 얘가 틀렸죠. 왜냐하면 이게 서술자 개입이 되었다는 말은 당연히 서술자와 독자가 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이 틀렸고요. 2번은 이제 전보의 특징이 되는 거고, 4번에 보면 요거는 지금 우리 고전문화 개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해당하는 것은 인물의 전형적 인물, 그리고 마에 보면 판소리 사설투의 문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다가 나왔죠. 4번에 4번에 다 웃음으로 눈물 닦기. 요거를 굳이 지금 우리가 알아먹기 쉬운 건 뭐냐면 얘가 바로 해악입니다. 해악. 근데 다도 해당이 될 법도 합니다. 해당이 될 법도 한데 여기는 지금 해악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풍자 쪽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정답으로 줄 수는 없겠고요. 5번, 6번에 되는 거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모두 드러나게 A에서 대상을 대하는 서술자의 태도, 아까 제일 먼저 선생님 써줬었죠. 반어적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6번은 반어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 좀 해볼까요? 이 작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문단에서 이 부분 아까 문제 봤었죠. 반어적 표현 나와 있던 거, 그리고 여기 윤주가 영감의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었던 소재들 조금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나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전보, 아까 이쪽에 전보의 기능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적 논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는 거,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는 시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던 순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윤주건 영감의 현실 인식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지금을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것도 좀 기억해야겠네요. 제목 관련된 거, 울음소리로 표현을 하겠던 동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선생님이 이 작품 전체 얘기할 때 동물 희화화, 그다음에 가족사 소설, 참고로 염상섭 3대라고 하는 거, 전보의 의미 또 한번 나왔네요. 그리고 집안들 나왔고, 여기 나왔습니다. 가족사 소설, 편조적 논평이 많다, 주제의식이었고, 특징이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풍자, 반어, 경어체, 희화화, 고전문학의 전통 계승, 서술자 개입, 방언, 판소리 문체, 전형적 인물 사용했다, 풍자 효과가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만식의 태평천하까지 우리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